책 왜 읽어? 두 번째 꼭지의 제목, 이 책 책 어디선가. 이번에는 네. 다른 때는 이제 이 책 네. 어디선가가 오히려 이제 목민 심서나 이런 책도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건 너무 많잖아. 맞아요. 저는 이번에 아예 범주를 좁혔어요. 아 정말요? 전 오늘 영화 특집입니다. 저는 약간 시랑 뭐 고전 그 다음에 영화도 좀 이렇게 더 뒤섞었습니다. 저도 시 하나 슬쩍 넣어놓긴 했는데 낭독해 주셔야죠. 오늘 오늘 또 이번 주에 또 이 얘기를 안 했네. 맞아. 이 책을 왜 선택했는지 얘기 안 했잖아요. 사랑의 결실. 잠깐만 스톱.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흔히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얘기.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큰 과실 아니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연애의 종착점, 새로운 또 가족의 시작이죠. 뭐 이런 또 시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걸 기념해서 제가 먼저 시작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까 가위바위보 때부터 사기꾼의 어떤 왜냐면 허슬러의 기질이. 자, 털주부님의 어떤 결혼식을 기념해서 이 책을 고른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제가 적극 추천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또 결혼하기 전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제가 이거 읽으면서 사실은 그 결혼할 분에게 이 구절은 정말 내 생각이야, 정말 그냥 내 생각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읽어주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 네. 그랬더니 오빠가 평소에 하던 말이랑 진짜 비슷하네 이런 얘기를 말보다 실천을 하시면 되죠. 그럼요. 네. 이 책 어디선가 오늘은 약간 영화 특집 같은 건데요. 제가 요번에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책 얘기 너무 안 한다 이런 얘기 조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요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책의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한 다음에 이거에서 떠오른 어떤 영화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봤는데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발췌된 부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성적 도취를 해결책으로 삼는 경우는 이와는 약간 다르다. 성적 도취는 어느 정도 분리감을 극복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행태이며 고립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답이 된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분리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개인의 경우 성적 오르가즘 추구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기능을 떠맡게 된다. 이것은 분리에 의해 생긴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절망적 노력이며 결과적으로는 분리감을 더욱 증대한다.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한순간을 제외하고는 두 인간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인용할 것. 인간이 분리된 채 사랑에 의해 다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 이것이 수치심의 원천이다. 동시에 이것은 죄책감과 불안의 원천이다. 전 이거 보자마자 영화의 제목에서부터 내용까지 그냥 이거 보고 만든 거 아니야?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티브 맥킨 감독의 쉐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혹시 보셨나요? 안 봤어요. 이거는 보시면은 정말로 정말 이 구절이네. 정말 이 구절을 영화화했구나. 이거는 평론가들로부터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영국 출신의 굉장히 또 연기 잘하기로 유명한 또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라고 하는 배우가 또 열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일단 약간 섹스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성관계에 중독된 그 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멀쩡해요.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준수한 외모에 머리카락과 몸은 잘 관리되어 있고 어느 거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뉴욕에서 살고 있는 또 뉴요커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마음은 정말 황폐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전 이 영화의 시작 장면이 또 영화의 포스터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전 시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침이 밝아왔는데 이렇게 옷을 벗은 채로 이렇게 얇은 이불을 덮은 채로 이렇게 눈을 뜬 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일부러 연기를 할 때도 배의 이 숨에 따라서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가만히 고요하게 숨을 쉬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황폐화된 내면을 보여주는 거군요.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소름 돋았거든요. 그러다가 알람 소리가 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동공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제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폐함 속에서 항상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육체적인 쾌락에만 병적으로 집착해요. 그리고 약간 사랑 비슷한 거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럴 때는 성관계에 실패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돈 주고 그냥 막 이렇게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를 하면서 그리고 막 못 참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다가 정작 인간적인 관계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문장을 쓰기도 했는데, 그는 육체적인 쾌락에만 병적으로 집착한다. 그 집착은 추구라기보다는 매달림이며, 매달림은 멀리서 봤을 때는 결합처럼 보이지만 실은 필연적이고 파괴적인 분리의 전조에 불과하다.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쵸. 특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런 성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관계 맥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줄 때는 저거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모든 과정과 사람 자체가. 근데 그것만큼 사실은 되게 위험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그게 사랑에 대한 정말 잘못된 관념을 만들어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호평받았었던 어떤 그 지점 중에 하나는, 이 책도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사회적 병폐다, 결국에는. 맞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로 이제 떠오른 영화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 책 시작할 때도 이제 분리불안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저도 굉장히 저도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분리불안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안쓰러운 거지. 본인들이 지금 왜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맞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 학생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런 사랑의 의미를 좀 충만하게 또 훈련하고 그러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어떤 대중매체 속에서 그릇된 성관념이 이제 먼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전문가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공식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3가지를 제가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하나가 사랑학, 두 번째는 부모학, 그리고 3번째가 노동권 교육. 전 이거 3개는 사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인데 어쩌면 이렇게 대충 말하거나 안 가르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사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그 인간은 본인을 위해서 그럼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는 게 중고등학교 때는 어줍지 않은 그런 성교육 얼마 전에도 어느 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좀 제대로 하려다가 뭐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갖고 이제 취소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사랑학 개론 해가지고 대학교 때가 돼야 교양 과목 정도로 시작을 하는 그런 그것도 되게 좀 교양으로만 이제 그냥 처리가 돼버리는 교양이 아니라 필수죠. 필수 전공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성교육 같은 거를 할 때도 마치 이제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대상,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넌 아직 몰라도 돼 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들이 스스로 이상한 루트를 통해서 어떤 그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어차피 만나게 될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린 교육의 장에서 말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애들을 오히려 더 위험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책임을 기피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불편하니까. 얘기했다가 오히려 그게 애들이 잘못 알아듣고 나 때문에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은 안 되지. 그건 근데 오히려 책임 회피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주고 잘못 알아들었으면 AS까지 어른들이 해줘야죠, 그러면. 그거를 왜 애들이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잘못 파악해서 그러면은 잘못해가지고선 그 범죄로 가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어떤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또 그 애들의 일탈로 보잖아요. 그건 진짜 나쁜 일이에요, 진짜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랑도 굉장히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런 사실은 사랑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을 숨기는 걸 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생들은. 근데 결국은 그런 범죄가 아니더라도 얘네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원래 제가 듣기로는 만 14세인가부터 진짜 성인의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사랑을 그럼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뭔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그 결과로 얻는 어떤 마음의 상처라던가 자괴감 이런 것들도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자기 인간을 막 부정을 한다던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사랑이라는 주제는 중요하다, 학생들한테.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영화는 많이 생각은 못했어요. 뭐 너무 갈피를 못 잡겠어가지고 그냥 정말 저는 이렇게 딱딱 문구랑 연결된 영화를 고르셨다면 저는 그냥 느낌으로 우리는 모두 사랑 영화를 참 좋아하고
그 수많은 사랑 영화에서 그 수많은 사랑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냥 허진호 감독의 영화가 대중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영화를 보면서 사랑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라던가, 그리고 또 멜로 장인이시죠. 네네네. 네. 그냥 그런 사랑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감정, 어떤 이미지, 그런 느낌들, 그거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의 크리스마스나 봄날은 간다, 뭐 이런 영화들이 먼저 떠올랐고, 그냥 사랑하면 이 책과는 좀 큰 관련은 없지만,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허진호 감독의 영화를 떠올리다가 이제 천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네. 이게 작년인가 2019년 일단 장영실하고 세종의 이야기랑 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는데 네. 조금 저는 재밌진 않았거든요. 이 천문이라는 영화도 저는 여기서 굉장한 사랑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 책 읽고 좀 떠오르긴 했어요. 예, 8월의 크리스마스랑 봄날을 간다는 이제 남녀의 사랑이지만 이 천문을 보면 이제 세종하고 장영실이 한석규랑 최민식이 이제 분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걸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집중하는 모든 것이 사랑의 대상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진짜 떠올려보면 이 영화 나온 다음에 너무 그거 뭐라 그러죠? 무슨 남자끼리 브로맨스. 브로맨스, 그치. 브로맨스 얘기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저도 그냥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별에 있어서의 사랑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정말 과학도 너무 사랑하고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조선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독특하네요. 네, 이 책을 네. 보고 또 그 영화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 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는 아시죠? 우리한테 오는 어떤 사랑이랑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람과의 어떤 교감을 하면서 자신이 좀 충만해지는 막 그런 느낌들을 좀 잘 표현하는데 그렇게 또 막 너무나 막 장밋빛 그런 사랑은 또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만추, 뭐 이런 만추 같은 영화는 또 일반적인 사랑 영화로서 또 떠오르는 영화였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이제 영화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 영화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겠던데. 아마 이 영화를 최고의 사랑 영화로 꼽으시는 분이 저는 생각보다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역시. 왜냐면 이거는 꽤나 그냥 장르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 영화야말로 가장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닮아있다. 첫 글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 영화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이분은 기괴한 크리처를 영화 속에 등장시키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기괴함을 좀 의외로 좋아하시네요. 뭐 그런 건 해프닝을 봐야 되는데. 보지 마요 그거. 그리고 이 영화도 저는 누구한테나 추천합니다. 이 영화도. 뭡니까?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Shape of Water라고 하는 그것도 못 봤네요. 여기에 말하자면 괴물이 나와요. 근데 그 괴물이 신비한 어떤 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육체도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인간의 말을 하지는 못하고 아마존의 어떤 늪 같은 데서 신처럼 받들어졌었던 그런 존재를 인간이 납치해와서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소에 있었던 한 말을 못하는 어렸을 때 뭐 사건지 뭐를 통해서 이제 말을 못하는 한 여인이 거기서 이제 청소일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어떤 그 악역을 맡고 있는 어떤 그 연구소의 어떤 그 관리자랑 그리고 이 말 못하는 이 여성 주인공과 그리고 이 괴물처럼 여겨지는 이 존재 이 셋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말 전달하기 위한 정말 잘 설정된 캐릭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명이 깊어서 제가 또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게 취미니까 그것도 역시 또 이렇게 그림 감상문처럼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예전에 쓴 게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쓴 게 있어서 그거를 제가 지금 잠깐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쉐이프 오브 워터는 완벽한 사랑 이야기다. 영화는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 담길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 사이의 긴장관계를 흥미로운 세계관과 이야기 그리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유려한 연출을 통해 보여준다. 영화가 내 머릿속에서 완성해낸 사랑의 개념이란 대강 이렇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맑은 눈동자 안에서 사랑은 피어난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행복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
따라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사랑은 서로를 보존하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마침내 하나가 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다. 나는 이 개념이 마음에 든다. 온 마음을 다해 추구하고 싶을 만큼 좋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게 사랑의 기술에서 봤었던 다시 한번 느꼈던 어떤 사랑의 개념이랑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가 또 단번에 떠오르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 자체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를 사랑한다고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죠. 맞아요. 그게 자신을 지워내는 일이 아니라 네. 오히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도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사람을 웬만하면 잘 안 만나고 여자친구만 만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여자친구가 막 사람 좀 제발 만나 막 나한테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난 너랑 있을 때 내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게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있을 때 제 자신이 제일 좋아요. 막 장난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막 맛있는 걸 나눠 먹고 막 이런 모든 장면들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도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렵네. 아, 이 사랑을 참 완성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 되게 낙담하시면 어떡하죠?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보라고 막 나 하나 보기도 힘든데 막 이러실까봐 걱정돼요. 내가 하는 사랑은 아니,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또 마지막 영화 이건 뭐냐? 제가 또 책의 이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요. 네. 인간의 비밀을 아는 한 가지 방법, 절망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그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그를 사물, 우리의 사물, 우리의 소유물로 바꿔놓는 힘으로부터 생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저자는 진짜 소유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걸 이해해야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왜 소유를 강조하는 이 사회가 사랑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전 이걸 보면서 또 떠오르는 영화는 마이크 니컬스 감독의 또 대표작 클로저라고 하는 연극으로도 유명한 봤어요. 거기에 보면 소설가 데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정말 모순적인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초에 소설이라고 하는 허구를 만들어내는 또 인물이기도 하면서 가장 또 위선적이기도 한 인물인데 가장 또 자신의 여자친구한테는 진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소설가 이 데니라고 하는 캐릭터는 끊임없이 진실을 요구하는데 그 진실에 대한 집착은 사실은 상대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어떤 불안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의 근원은 상대가 아닌 자기 자신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상대를 진실되게 대하지를 못하고 수단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안이 소유에 대한 집착과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책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왜 그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정말 많이 공감이 가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나 스스로 막 챙기거나 돌보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있고 난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난 여유가 있어 하는 사람이어야만 비로소 너그러워질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저 영화도 하나 빠진 거에서 여기 깜빡하고 안 썼는데 그녀라고 번역된 허라는 영화. 전 방금 혀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제목으로 말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발음해봐요. her. 하여튼 그 영화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허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 영화만으로도 뭐 1시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어쩜 이렇게 연기도 잘하는지. 그렇죠. 와킨 피닉스는 진짜. 진짜. 정말. 그럼 하여튼 건 뒤로 또 미루고 자, 계속 대장님이. 저는 이제 일단 책으로 치면 사랑의 기술을 잘 이해하려면 이 에릭 프롬의 저서를 좀 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의 도피. 최소한 이 두 권은 뭐 읽어두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꼬리에 꼬리를 생각을 물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마 이 책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또 결국 소유냐 존재냐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소유가 아니라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사람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또 읽어보면 그렇게 막 엄청난 철학, 완전히 철학자라고 봐야 되나? 이제 정신분석학 쪽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철학서만큼 어렵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회학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사랑의 고전인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뭐 그렇긴 한데 사랑의 기술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지점도 있고 좀 다른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굉장히 현재의 감정, 뜨거운 감정에 이제 굉장히 충실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내면의 완성인 부분은 비슷하긴 한데 그런 어떤 고도의 훈련이나 그런 느낌보다는 현재의 감정에 충실한 뜨거운 사랑의 측면에서 좀 비교해 가면서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인의 사랑은 그냥 떠올려 본 책인데 이게 제가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거든요. 이 책 읽으면서 그때가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교 저학년 때인 거였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서로 되게 물어보고 이제 소유의 개념이 여기도 나와요. 소유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건가? 막 그리고 사랑의 의미는 또 뭐지? 그리고 뭐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계속 의문점이 떠오르긴 했는데 와, 이런 고민을 어떻게 내가 했던 걸 여기서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여러 번 저는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사실은 이번에 하면서 다시 읽지 못했는데요. 그 어렴풋한 느낌이 사랑의 기술과 좀 굉장히 비슷한 사랑을 고민하고 소유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시를 쓰고 사랑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이유가 결국은 사랑은 그만큼 어렵고 사랑을 정말 이루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랑에 대한 시를 좀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정말 많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그래서 너무 막연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아예. 그렇긴 한데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또 시를 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내분한테 시 좀 쓰셨나요? 시를 쓴 적은 없고. 뭐 충격받았어요, 저 지금. 시를 쓰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림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줬는데 그림이 또 이렇게 그림에 맞게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약간 산문 같은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시처럼 느껴졌던 그런 것 좀 가져오지. 그랬어요. 에이. 그건 뭐 저희끼리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알려주기 싫으신 거예요? 아니,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나마 몇 안 되는 보시는 분들이 또 꼴보기 싫어하고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파블로 네루다라고 아시죠? 파블로 네루다. 정말 저도 오랜만에 입에 올려본 것 같아요. 정말 일 포스티노. 일 포스티노. 대학교 때 한참 또 보다가 어느 순간 단절됐던 것 같아요. 제 삶이 그만큼 팍팍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랜만에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진짜로 고백하면. 이분이 사랑시를 많이 썼고 칠레 민중 시인이기도 한데 서정적인 시가 너무나 뭐 낭만적인 시들도 그러니까 사랑 관련 시도 약간의 분류가 있긴 하잖아요. 뭐 굳이 이제 나눈다면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의 시는 정말로 좀 독보적이지 않나?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되게 막 그 태양이나 폭풍처럼 뜨겁다가도 너무나 이제 차분해지면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이제 본인의 삶을 담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서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도 좀 짤막하게만 소개를 하면 여기 뭐 이제 이연에 보면은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부드러운 입술을 가진 그대여 그대의 생명 속에는 나의 꿈이 살아 있습니다. 그대를 향한 변치 않는 꿈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 황혼의 노래를 거두는 사람이여 내 외로운 꿈속 깊이 사무쳐 있는 그리운 사람이여 그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마지막 부분은 그대의 슬픈 눈가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대의 슬픈 눈빛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런 구절 너무 와닿았던 제목이 또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잖아요. 털주부님을 위한 거의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왜 일 포스티노 그 옛날 영화에도 보면은 그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네루다 시인이 직접. 근데 그 네루다 시인이 한 그 배움은 별로 짧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편배달부를 시인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 정말 좋았는데. 오랜만에 생각나는지 왜 근데 그런 좋은 영화가?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요. 저도 방금 그냥 생각이 났어요. 네, 다시 보고 싶다 진짜. 그리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도 이제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거의 이제 이성적으로 가능하기도 한데 거의 종교적인 차원까지 갈 만큼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랑을 완벽하게 하고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이제 내 눈빛을 꺼주소서라는 시인데요. 내 눈빛을 꺼주소서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두 귀를 막아주소서 나는 당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부러뜨리소서 나는 손으로 하듯 내 심장으로 당신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내 심장을 막으소서 나의 뇌가 고동칠 것입니다. 나의 뇌에 불을 지르소서 그러면 나는 당신을 피해 실어 나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마지막이 진짜 무섭죠. 격정적이고. 굉장히 격정적이고 막 그런 사랑에 대한 표현을 최대한으로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러네. 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랑은 정말 뭐 숭고하기도 한데 인간의 완성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냥 뭐 우리가 막 눈이 하트가 그려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정말 충만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이상이라는 시에 이런 시라는 건데 이건 원래 더 이제 긴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이야기예요. 뭐 정확히 내용이 뭐더라 하여튼 뭐 지나가는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허탈함을 느끼면서 그 중간에 딱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한평생에 차마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줄 알면서도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라.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이렇게 이런 구절이 딱 들어가는데 이거는 되게 느낌이 뭐냐면 아까처럼 막 격정적이고 막 피를 막 실어 나르고 이런 느낌은 없는데 저는 이런 것도 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나 사랑할게. 그러니까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거 나는 아는데 나는 계속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너는 계속 어여쁘고 우리 뭐 어여쁘자 하면서 되게 시크하게 말하는 근데 이거 이상을 딱 떠올리면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가지고 사실은 더 많은 게 있었지만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세 가지의 이 세 가지 그렇죠. 셋 다 사랑시인데 느낌이 다 다르네. 그래서 또 시를 좀 오랜만에 또 읽어봤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아까 또 시 하셨다고 하셨는데 뭔가요? 저는 그 김용택 시인의 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이거는 그 논술 같은 데도 실렸었던 수록됐었던 그런 시이기도 해요. 왜 실렸는지는 근데 딱 아마 들어보시면은 아마 아실 텐데 이렇게 시작. 앞에 부분이랑 뒤에 부분은 자르고 가운데 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만남으로 하여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고맙게 배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애틋이 사랑하듯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길가에 풀꽃 하나만 봐도 당신으로 이어지던 날들과 당신의 어깨에 내 머리를 얹은 어느 날 잔잔한 바다로 지는 해와 함께 우리 둘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떠올린 구절이 또 책에서 뭐였냐면은 이 지금 우리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 것이지 따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이 사랑 이전보다는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게 또 결혼을 이제 앞두고 약간 그런 이제
다짐은 너무 거창한 말이고 약간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싶은 어떤 생각을 갖게 한 또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사실은 이렇게 어린아이나 동물을 사실은 안 좋아했었어요. 그런 저 자신이 그리고 싫었어요. 왜요? 안 좋아할 너무 수도 있지.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자신. 전 그리고 쿨하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라고요? 전 쿨한 거 안 좋아하거든요. 쿨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따뜻한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애도 별로 안 좋아하고 동물도 안 좋아한다는 게. 근데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너무 달라졌어요. 여자친구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랑 동물을.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 그걸 보면서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게 늘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문장이 너무 저한테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좋아하는 게 세상에 더 많아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 또 하나의 세상이 열렸군요. 네, 진짜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지금 되게 자랑하시네요. 지금 표정이 또 꼴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표정이 뭐 굉장히 의시되고 계세요 지금. 거의 뭐 정말 우리 에릭 프롬이 만나면 털주부님 정말 뿌듯해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저를 분석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아유 참 이렇게 또 마무리하려니 아쉽지만 또 이야기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참 끝이 없죠.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꼭지는 우리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네.